전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재직 중인 정명교라고 하고요. 문학평론하는 필명은 정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아마 이제 부천시에서 하게 될 텐데, 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하며 이것이 왜 부천시에서 하는가라는 어떤 이 사연을, 내력을 저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떠돔, 세계 속의 어떤 떠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부천시에도 상징이 민들레라고 하더군요. 근데 민들레와 디아스포라는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거의 의미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민들레, 디아스포라, 이 떠돔, 즉 이 유목민적인 삶, 이것은 오늘날 세계에 가장 맞는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착민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세계가 활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방된 사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 다른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미지의 어떤 대상들과 교류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천과 디아스포라, 이것은 어떤 세계의 어떤 미래를 향해 가는 방향에 아주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상이라는 걸 한다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디아스포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부천시에서 왜 문학상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간단히 들어가서 이제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역공역 옆에서 살았었거든요. 한 3년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엔 성심여대였었는데, 카톨릭 대학교 옆에 전철이 지나가는 밑에서 살았었습니다. 한 3년 살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바깥에 나가면은 들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들이 넓었었죠. 넓은 들의 농촌에서 지금은 일종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경인공업지대의 중심부로 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말씀을 들었더니 부천의 인구적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주민들이 건설한 공업도시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는 교통의 요지였고, 예전에 제가 역공역에서 살 때만 해도 소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근데 소사역에서 이제 부천시로 바뀌었고, 인구가 6만 5천, 1913년도에 6만 5천이었는데 2015년 현재 87만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서울 외곽의 위성도시에서부터 일종의 자율화된 시민사회 1번지로 발전했고, 이제 앞으로 21세기 문화도시로 더욱 도약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동시에 부천 시민의 시민의식도 이 발전과 더불어서 꾸준히 성장을 해서 일종의 부유하는 이주민으로부터 출발해서 풍요를 꿈꾸는 이제 정주민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 환경의 개선은 그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만은, 물질과 정신이 전혀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이 소설의 번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동자들의 부가 증대되고, 노동자들의 부가 증대되니까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 하고 싶어 했었던 것은 바로 지식의 축적이었습니다.
그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 이 책을 열심히 사 읽었고요. 그리고 책 중에서도 소설이 많이 팔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리차드 호거트라고 하는 그 영국의 노동자 출신의 사회학자가 그걸 가지고 문해성의 효용, 즉 글자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뭐 그런 책을 써갖고 유명해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환경의 개선은 우리의 그 지식과 문화에 대한 그 욕구를 아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천시의 그 활동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980년대 이후에 아주 다양한 시민 행사, 운동 및 행사를 했더군요. 그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문학, 예술,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예를 들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GO 단체도 수백 개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물질적인 어떤 그 뒷받침에 기대어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그런 그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행사를 이렇게 이런 그 컨셉하에 이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부천 문화예술 행사들,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만화축제, 판타지 영화제, 기타 등등, 그 다음 펄봉 문학상까지, 그 다음에 시민 창의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운동, 1인 1조 운동, 문학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 이런 들, 그리고 지금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가입하신 걸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세계적 네트워크에 이미 한 걸음을 디디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시점에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천시가 이 시민들의 도시개척사를 품에 안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 역사적 성격에다가 문학이 일종의 보편적인 성격, 문학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문학만 읽지 않고 파우스트도 읽고 셰익스피어도 읽고 발자크도 읽고 마르셀 프루스트도 읽고 제임스 조이스도 읽고 이렇게 하듯이 일종의 세계인의 정신적 교류의 장입니다. 그래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하는 첫 번째 그 실마리는 이런 부천시의 역사적 성격이 바로 문학의 보편적 성격과 상당히 들어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천시에서 지정한 비하의 의미 해석은 바람을 따라 전 세계로 퍼져 낯선 땅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든 그 활동 및 그런 주체들, 사람들을 갖다가 상징하는 게 바로 민들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원을 좀 찾아봤어요. 그때 어원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영어로는 댄들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불어의 낭들리옹에서 왔습니다. 낭들리옹은 사자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왜 용어가 붙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낭들리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 이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워낙 영어입니다. 불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민들레는 삐쌍리라고 하는데요. 이 삐쌍리는 침대에서 오줌 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민들레가 이뇨제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한자어인데요. 한자어에 굉장히 많은 그 용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포공형이 제일 기본적인 단어인데 이게 이제 부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구유초 같은 아주 그러니까 어떤 그 하찮은 허물 이런 것들 아주 자금 이런 걸 갖다가 표현하는 게 있다면 그 밑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은 뭔가 부드럽고 밝고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새와 유사한 것처럼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인
그런 그 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 사소함에서부터 아주 고귀함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들레는 특히 한국 사람들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19세기 이래로 외세의 침략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그 고통을 받고 떠돌고 일종의 그 순환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들레라고 하는 것이 문학 작품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1차적인 의미는 정처 없이 그냥 떠돌다가 가련히 죽는 사람들을 민들레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강신재 선생이라고 이제 옛날 돌아가신 그 소설가시죠. 이분이 그 임진강의 민들레라고 하는 작품을 쓰셨는데 이게 맨 마지막 마지막 대목입니다. 마지막 대목에 피난을 가다가 폭격기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죽는 그 순간에 석양을 받으면 노란 장꽃이 한 송이 물에 젖어 있었는데 그것이 민들레가 피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일종의 그 자신의 어떤 가련한 삶을 이 민들레에 투영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바람에 쫓겨다니는 민들레 꽃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런 불도저에 짓밟히는 언덕바지 민들레 꽃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민들레 홀씨 하나가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한 사람들도 또한 많았습니다. 특히 김지아 선생이 1970년대에 이 반독재 투쟁을 통해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 양반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것을 생명운동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근데 왜 생명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감옥의 창살에 피어있는 민들레 꽃씨에서 그 생존력을 보고 깊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사상 생명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쓰신 건데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마침 봄이었는데 어느 날 쇠창살 틈으로 하얀 민들레 꽃씨가 감방 안에 가득히 날아들어와 반짝거리며 허공 중에 하늘하늘 날아다녔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상한 감동을 이제 받게 됐고 그런 얘기죠. 이런 밑에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민들레 홀씨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니까 연약한 존재가 얼마만큼 그 삶의 소중한가. 모든 연약한 존재들에게도 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성부 선생의 그 시라든가, 그러면 일본 제1교포이면서 이쪽 제주도의 유민사를 가지고 소설을 쓰셨던 김석범 선생의 하산도에 보면은 새로운 생명이 우주의 한 점으로 민들레 홀씨의 깃털을 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감격,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석정 시인의 시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홀씨의 생명력을 얘기하다가 이게 점차로 집단화되어서 일종의 다수의 생존력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생존력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가령 강원교 선생의 민들레 같은 작품입니다. 끊임없이 일어서는 바람 뒤에 또 바람이 밀어서 일어서면서 퍼져나가는 그런 민들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존력은 이주성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그런 이주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시들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맨 마지막에 기차 바퀴 소리에 놀라 들썩이는 야생 민들레 꽃밭 사이로 날아다니는
자리단 흰구름은 정말 황홀해요. 여기서 흰구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들레 꽃밭 사이로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구름과 민들레를 갖다가 은연중에 이렇게 동일시함으로써 민들레의 그 넓은 어떤 그 퍼져나감 이걸 갖다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삶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으로 나아간 것이 1차적인 어떤 그 민들레의 의미 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것의 생존의 힘, 연약한 것이 얼마만큼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동시에 아무리 하찮은 삶이라도 얼마나 소중한가, 작은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는 일종의 집단적 생명력으로까지 퍼져나가서 이게 나중에 박노의 시 같은 데서는 투쟁의 어떤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민들레의 그 상징성은 디아스포라와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워낙 그 디아스포라의 그 어원은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페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가 타회에 의해 와해되어서 그 구성원들이 거주지 바깥으로 쫓겨나 방황하는 상태를 가리키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어떤 그 옛날의 그 사례는 기원전 587년에 유대 민족이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걸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죠. 바빌론과 이스라엘 땅으로 쫓겨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이후에 온갖 종류의 흩어짐의 사건을 갖다가 명명하는 단어가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민들레의 상징성을 보았던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의 의미도 이제 변했습니다. 21세기 후반서부터 21세기 초엽에 이 엄청난 세계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정보화 사회가 등장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 스페이스 X 때문에 이 우주 화성 탐사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우주 탐험의 이제 민간 진출로 인한 우주 개발이 실제적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디아스포라는 내쫓김이 아니라 자유로운 모험, 공간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아무데나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지역적 정체성을 넘어서서 이제 국제적이고 세계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우주인들을 만나게 되면 우주적인 연대로까지 이제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활동을 지칭하는 이제 용어로서 이제 디아스포라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문학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작품을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족의 순환을 가리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이주, 바이킹이라든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의 어떤 역사라든지 혹은 아시아인들의 아메리카 이주사, 우리 한국인들도 아메리카로 멕시코로 엄청나게 이주를 했고 그런 소위 다양한 어떤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최근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받게, 미나리가 아니라 미나리의 배우인 윤여정 씨가 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도 아시아인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주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다양성을 통해 갖고선 우리는 지금 한국어가 지금 상당히 고리보입니다만은 지금 한국어는 그것 때문에 문학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세계에 잘 알려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국어와 세계어 사이의 호환성에
대해서 많은 어떻게 그 호환성을 증대시키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일종의 세계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장르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 소설들입니다. 사이언스 픽션이죠. 이런 것들. 세계 문학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디아스포라 문학이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인간의 모험적 정신을 표상을 하고, 이제는 그냥 떠도는 걸 떠나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No man has gone before.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식의 진취적인 정신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게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진취적인 어떤 우리들의 정신의 개방과 확장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인류의 역사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류는 제일 처음에 나뭇가지에서 겨우 생존을 연명하던 어떤 스카벤저, 즉 쓰레기 청소 동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전 세계로 이동해가는 그 궤적 속에서, 그런 흩어짐 속에서 이제는 지구 전체를 갖다가 관리하고, 그리고 지구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어떤 지적 생명으로서 진화해 갔습니다. 이 영상은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하는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제가 뽑은 건데요. 제가 이걸 특별히 뽑은 거는 인류의 어떤 이런 우주 개발까지 나간 인류의 어떤 진화는 도구의 발명에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의 근거에 있거든요. 근데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부천시가 일종의 이주민들이 개척한 공업단지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특별히 뽑았던 겁니다. 한국문학의 경우에 한국인들 자체가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갖다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기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엄청나게 끝없이 얘기를 들어왔겠습니다만은 일제강점, 분단, 전쟁, 그 다음에 제외 한국인들이 흩어져 없고, 그 다음에 가령 러시아 강제 한인 이주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고, 최근에도 어떤 작가의 작품 떠도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어떤 고난의 역사와 관계된 디아스포라 문학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더욱 또한 20세기 후반기에 일종의 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국제적 의상을 획득하게 되었고요. 수출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아시아 4마리 용에 들어섰고, 지금은 이제 3만 불 국민소득을 이제 달성한 그런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보화 사회가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화 사회에서 앞서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자신을 알리게 되었고, 한류가 이제 세계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싸이에서부터 제가 2013년에 영분연이라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아침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아침에 모닝뉴스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 모닝뉴스 오프닝 곡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앵커가 강남스타일 이렇게 말춤 추는 흉내를 내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한류가 엄청난 이제 이 세계적인 어떤 영향을 얻게 됐고, 더구나 최근에는 BTS가 이제 빌보드 차트 1위에까지 오르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을 갖다가 뇌쇄시킴으로써
유엔에까지 가서 또 연설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영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진출을 했고, 최근에 미나리, 작년에 봉준호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문학작품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에 처음으로 이문열의 그 금시조와 이청준 선생의 그 당신들의 천국이 프랑스의 한국 문학을 화려하게 알렸는데, 2004년에 황석영 선생의 손님이 크게 주목을 받은 이후로 벌써 십몇 년째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문학은 계속 조금 침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디아스포라 자체가 이제는 세계적인 하나의 그 현상이자 세계를 대표하는 키워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부천시의 본래의 부천시의 어떤 특성과 딱 맞는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부천 맞춤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일부러 만들어냈습니다. 안성 맞춤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결국 이것은 확장성, 창의성, 생명력, 그리고 유대와 환대까지 포함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한국 문학을 북돋는데도 아마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이런 그 소망을 곁들이면서 이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제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디아스포라 문학상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